김무일TV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르단의 자랑 페트로 유적지 이야기입니다.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그의 사랑하던 비련의 왕비를 끝내 못 잊어 추모의 뜻으로 왕비의 이름을 따서 알리아 항공이라 불린다던가. 붉은 모래사막과 광활한 벌판에 피어난 불꽃의 땅 요르단. 요르단에서의 공식 출장 업무를 끝낸 주말, 에먼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잠시 짬을 내어 2번 다시 찾기 힘들 이 나라의 자랑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로 문화유적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 지역은 고대 이곳을 지배하던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다. 이곳은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요르단이 자랑하는 고대 유적지다. 페트로라는 의미는 그리스어로 커다란 바위란 뜻하며 붉은 암석을 깎아 만든 이 도시는 기원전 1400년경부터 번성했었고 지정학적으로는 이집트와 아라비아, 페니키아의 교차점에 위치해 중개 무역과 육상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안고 번영을 누려왔었다. 또 이곳에는 암벽 궁전을 비롯하여 야외 음악당과 원형 경기장, 공중 목욕탕과 동굴 집회장 등 심지어 상하 수도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당시로서는 첨단을 달리던 도시였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와 로마, 이슬람 왕조와 십자군 시대의 유적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지명만 해도 무려 100여 곳이 이곳 요르단의 벌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던 중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후 기원전 105년경 그렇듯 번성했던 페트로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막강한 로마 군단을 맞아 좁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수차례 격돌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지만 결국 좁은 골짜기의 유일한 수로를 차단당하는 바람에 백기를 들고 만다. 이때부터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6세기쯤에 이르러 이곳을 휩쓴 큰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페트로의 번영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19세기 말쯤 1300여 년 동안 잊혔던 이곳을 스위스의 한스 부르크하르트라는 토목기사 일행이 도로 개설을 위해 이집트로 향하던 중 우연히 이곳을 지난다. 그리고 한여름 낮의 더위에 지쳐 근처 그늘을 찾아 잠시 쉬는 동안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게 된다.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우리들은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온 측량기사란다. 그러시면 저 암벽 계곡 속에 웅장한 건물들이 마구 버려져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보물도 숨겨져 있다 하네요. 이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이들로부터 들은 이상한 소문에 솔깃해 숨겨진 보물도 찾을 겸 일행과 헤어져 혼자 이곳에 남게 된다. 전설에 묻혔던 페트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곳에 살던 원주민인 베두인족들은 외지의 나그네를 그다지 탐탁잖게 여겨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고심 끝에 이슬람교도로 개종하고 긴 세월 동안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도움받아 1812년 가을 무렵 모래더미 속에 파묻힌 이 유적지의 발굴에 성공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유적에 대한 연구서를 완성하고 이 귀중한 존재를 세상에 공표하던 날 과로도 겹친 한편 이곳에서 얻은 불치의 풍토병이 도져 1817년 33세의 한창 나이로 숨을 거둔다. 아울러 이곳의 풍광과 지질 상태가 얼마나 유별났으면 영화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가 1989년에 이곳을 무대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으로 등장시켜 더욱 유명세를 치르게 했을까? 이제 요르단을 떠날 시간이다. 해수면 아래 400m에 있는 사해를 경유해 오던 길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공항으로 향한다. 알리아 항공의 주황색 호사스러운 전보기는 옛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요르단의 에먼 국제공항을 힘차게 이륙하여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 강변의 카이로로 향한다. 구약 성경의 본거지인 시나이 반도와 모세가 기적을 행했다던 홍해를 넘을 무렵 기체의 창문을 통해 저 멀리 알렉산드리아항의 아름다운 전경이 발밑을 스친다. 그리고 지중해와 맞닿는 나일강 어귀에 조그마한 어촌인 로제터 마을이 시야에 들어온다. 아,
로제타 스톤의 고향이 바로 저곳이로구나. 로제타석의 비밀. 로제타석은 기원전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 때 만들어진 검은색 돌비석이며 오늘날 대형 박물관을 대표하는 간판 유물이기도 하다. 이 귀중한 유물을 발견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1798년 7월 한여름의 어느 날 적도가 지나는 이곳의 무더위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풀포기 하나 없는 땡볕에서의 행군은 무리였을 것이다. 이에 나폴레옹 원정군의 선봉부대 피에르 부샤르 대위는 잠시 행군을 멈춘다. 우물가를 찾아 갈증을 풀고 땀에 젖은 머리를 식혀 정신을 추스른 그의 시야에 문득 동네 아낙네들의 빨래판이 눈에 들어온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예사롭지 않은 돌판에 알 수 없는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얼른 배낭을 풀어 소중히 아끼던 생필품 몇 점, 의류와 담요, 그리고 비상식품과 식기류, 필기도구 등을 몽땅 건네주고 그 돌덩이를 운반키로 하자 이 무더운 날씨에 사병들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높이 114.4cm, 넓이 72.3cm의 무게가 대략 760kg이다. 발견 때 화강암 혹은 현모암으로 추측했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현재는 회갈색의 화강섬로감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당시 역사와 고고학에 관심이 남다르던 나폴레옹은 원정 기간 내내 170여 명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 그리고 작가와 화가를 대동하면서 체계적인 유물 연구에 몰입했으며 전투부대 지휘관인 부샤르 대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즉시 사본을 떠서 본국의 역사학자들에게 보내고 뒤이어 실물을 어렵사리 탁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지 못한 학자들은 이 소중한 유물을 매우 흔한 일반 보통의 돌덩어리로 보고 창고 속에 유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프랑스 군이 습득해 파리의 유물 창고에 처박혀 있던 이 소중한 유물이 어찌하여 지금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을 대표하며 당당히 그곳 현관에 서 있단 말인가? 당시 프랑스 군은 알렉산드리아 인근의 아브카르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대영 제국의 해군 함대에서 여지없이 참패를 당한다. 이어서 승전국 영국에 대한 전쟁 보상의 하나로 그동안에 약탈했던 이집트 유물 중 일부와 포로들을 영국에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 소중한 문화 유물인 로제타석도 함께 넘기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1824년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머스 영과 프랑스의 언어학자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에 의해 해독의 수수께끼가 풀려 무려 4000여 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이집트 상형문자의 비밀을 비로소 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문화재였던 것이다. 역사의 힘은 장구한 세월의 흐름을 탐구하는 깊은 지식과 내공이 그 진가를 알아보는가 보다. 어찌하여 이 소중한 역사의 징표를 한낱 빨래판으로 간주한 무지련만은 그토록 역사물을 중하게 여겼던 나폴레옹의 학자들이 순간의 방심으로 그토록 중요한 세기의 유물을 소홀히 다뤄 영국에 양도하다니? 아쉬운 상념이 여기에 머물 무렵 문득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불모의 땅, 사하라 사막의 전경이 비행기 창문을 통해 점차 눈앞에 다가온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벌판과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한 발자취가 저 멀리 신기루처럼 피어오른다. 그리고 그 한편 귀퉁이에 자리 잡은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옛 제왕의 권위의 상징인 스핑크스가 아련히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상 최대의 축조물이며 인류 역사의 위대한 유산인데 피라미드. 문명의 개안기였던 고대 이집트 왕국의 태동, 그 중에 최고의 전성기라 일컫는 제4왕조의 절대자 쿠우프 왕은 그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나아가 무궁한 생명을 얻기 위해 생애의 대부분을 저 피라미드 건설에 바쳤던 것이다. 그 규모는 2.5톤 웬만한 승용차 크기의 돌무더기가 자그마치 260만 개로 총 중량 650만 톤, 그리고 높이 146.7m의 밑변 길이 230m에 이른다. 그리고 그 좌우에 거의 같은 연대인 케프의 왕과 맨카우저 왕의 약간 작은 피라미드가 이기, 그 주변에 제왕의 영생을 기원하는 장제전과 왕족을 위한 중형 피라미드 10여 기에 이어 신관과 가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테바라 불리는 소형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를 옹위하듯 불타는 사막에 점점이 흩어져 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토투스의 역사서에 의하면 대피라미드 1기의 축조 기간은
대략 10만 명의 노예로 무려 30여 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그날의 그 주인공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나길 오직 이 축조물 건설만을 위해서 한 생애를 송두리째 보냈어야만 했단 말인가. 그때 그 시절의 대역사에 동원된 주인공들이 시공을 초월한 지 어언 6천년, 영혼 불멸, 사상을 굳게 믿었던 제왕들의 미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적인 현상이나 혹은 인위적인 훼손으로 점차 흔적마저 사라져갔고 덮개 없는 석관만이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흩어져 있음을 볼 때 새삼 인생 무상과 부귀영화의 허무함이 구름 따라 허공을 맴도는가 싶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